봅시다. 거기에 보시면은 몇 번을 좀 더 풀어볼까 하냐면 9번이랑 10번 우리 지금 한번 같이 보자. 9번이랑 10번. 9번에 기억에서 미음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기억의 슬픔이죠. 슬픔의 의미,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그치. 왜 맞지? 여기 이 작품에서는 슬픔과 기쁨의 의미가 반대되죠. 원래는 기쁨이 좋은 거고 슬픔이 나쁜 거라는 게 상식인데, 여기서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지? 약자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이죠. 그치?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약자라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걸 보면서 슬픔을 느낄까? 아니면 알바노라고 할까? 당연히 알바노라고 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 약자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약자의 그런 고통들에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려나 어떤 관심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니은 2번에 니은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라는 게 소외된 약자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 맞을까 틀릴까? 맞죠? 저 3번에 디귿에 가만히 한 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까 뭐라 했지? 최소한의 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외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 맞아 틀려? 맞죠? 4번에 한방눈이라는 건 소외된 이웃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존재 아니면 도와주는 존재야. 그쵸? 강자들에게는 약간 어떤 하나의 일종의 보기 좋은 그런 풍경이지만 약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아이가 4번이라고 했고, 5번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슬픔을 극복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이야? 여기서의 슬픔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5번은 애초에 그냥 틀린 거야. 그래서 10번에 위시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1번에 이음보의 울격을 누리려면은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시가 한 번만 끊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굳이 따지면 사실 5음보 막 이런 4음보 이런 쪽에 가깝죠? 뭐 여기 따질 게 아니지만. 그래서 2번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 의성어 의태어 있어요? 오들 바들 이런 거 있어? 없지. 2번 틀렸고 3번에 동일한 종교열매를 반복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지. 행마다 글자 수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서리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리적 표현이 뭐지?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게 서리적 표현이거든. 예를 들어서 야 3등급을 못 맞을 리가 있냐? 라고 하면 이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절대로 맞을 일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지. 이런 게 서리적 표현이야. 아시겠죠? 그치? 와 그래도 2등급은 맞아야 하지 않나? 이것도 서리적 표현인 거지. 됐죠? 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2등급을 맞아야 하나요? 라고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2등급을 맞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이런 게 서리적 표현입니다. 뭐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수험고 지금 1학년 몇 명이지? 한 번은 24명. 24명이 뭐 전학온 아이나 아니면 막 그 외국에서 온 애나 이런 데들 다 포함한 거야? 아 그럼 다 해서 12번 정도. 처음에 뭐 몇 번까지 몇 등급이 이런 거 학교에서 안 알려줬어? 전교생 몇 명인지도? 아 진짜? 12반에 24명 정도라고 한다면 12 곱하면 24에 48 더하니까 270명 정도 된다는 소리네. 더하기 4 하면 27, 47, 28, 2, 4, 8 하면은 12명이 1등급이고 여기서 11 하면은 27 더하기 27 하면은 29.2잖아. 그쵸? 그럼 29명까지 2등급이고 21 하면은 21 하면은 54에 여기서 2.7 더하면은 3 더해지는 거니까 57까지 여기까지 3등급이네. 그쵸? 그러면은 57인데 12반까지 있다고요?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대충 한 5등 안에 들어야,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3등급이라는 얘기거든? 반에서 5등이라고 하면 갑자기 엄청 어려운 것 같잖아. 근데 전교에서 57등 안에만 들면 3등급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 전교 57등 중에 국어학원 다니면서 숙제까지 열심히 하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 50명 안 돼. 국어학원 다니면서 숙제 열심히 하는 애 50명보다 적어.
그러면 이 안에만 들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좀만 힘내면 돼요. 3등급이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 2등급 나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나는 살면서 아직까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3등급 이상 4등급 이런 거 받는 거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 1이나 2를 많이 봤지 3도 사실 몇 번 못 봤어요. 자, 됐죠?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래서 11번 위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기 밑줄 한번 쳐보자. 자,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럼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요.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의 밑줄 쳐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눈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 눈물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물에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또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면 되는데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그럼 이 기쁨이라는 것도 눈물이 있어야만 기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눈물이 내가 기쁨을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랑 안에도 눈물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그늘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밑줄 치시고 어떤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그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눈물은 다른 사람의 눈물인 거죠, 그쵸?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해 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되셨지? 자, 그래서 위시와 보기 모두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이걸 무슨 소리라고요? 나, 우리 이런 식으로 드러나냐 마냐 라는 거지, 그쵸? 공통점 맞아 아니야? 맞죠? 이번에 위시와 보기 모두 타인에 대한 애정과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맞아 틀려? 헉? 타인에 대한 애정과 공감 아니야? 위시는 맞아 아니야? 슬픔이 기쁨에게는 타인에 대한 애정과 공감을 드러내고 있어 안 드러내고 있어? 드러내고 있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사자에게 공감하고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드러내고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인 게 어떤 사람? 힘든 사람에게 공감하고 애정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걸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야? 너네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 공감해줘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2번은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여기 3번에 위시는 보기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3번은 잠깐 맞죠. 맞는 얘기죠. 보기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쵸? 3번도 맞고 4번에 보기는 위시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탄적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 영탄적 표현이 뭔지 몰라? 알려드릴게요. 영탄적 표현은 뭐 약간 감탄의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려면 어디에 그 의미가 나타나냐면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의 밑줄 한번 쳐보자. 뭐뭐 하는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게 감탄이거든요. 되게 어떤 걸 보고 와 진짜 아름답다 라고 감탄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탄의 의미가 담겨있는 걸 영탄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면 4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이 본문에는 위시에는 영탄적 표현이 없으니까. 5번에
보기는 위시와 달리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한 거는 본문이야 아니면 보기야? 본문이죠. 뭘 대립시켰지? 그쵸. 기쁨과 슬픔. 좋아요. 답은 5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22번 보자. 22번. 그래서 다음 가와 마에서 한방눈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몇 번일까? 사실 몇 번일까? 한방눈의 의미가 뭐였더라?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아이들이었죠. 여기서 부정적인 시어 고르면 돼. 부정적인 건 뭘까? 그치. 왜 부정적이지? 화자가 되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그게 다야. 잘하신 거예요.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제일 최악이 뭐지 여기서? 똑같은 한방눈 있다고 한방눈 고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한방눈은 어떤 눈이지? 따뜻한 한방눈이죠. 어디에 내리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이 어떤 곳이었더라? 이 시에서 화자가 좋아하는 곳이죠. 약자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약자들이 사는 곳에 내려서 약자들을 감싸주는 한방눈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초긍정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한방눈과 여기서의 한방눈은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알겠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메탄고 문제 보이지? 우리 그 수험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탄고예요. 메탄고 문제 지금 이거 그 25번, 29번 풀어보고 그 뒤에 건 수험고거든? 우리 수험고의 문제는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25번부터 29번 지금 한번 풀어보자. 자, 이 메탄고 수험고 다 맞으면 3등급은 넘어서는 거예요.
잘했어. 1호 그 저기 뭐야 배탄국 거? 자 25번에 몇 번? 1번이죠, 그치? 화자가 대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 인물의 갈등과 사건이 시상을 전개하는 주된 원료 동력이 되는 거는 소설이야, 시야? 소설이죠, 그쵸? 인물이라는 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시랑은 거리가 좀 있거든. 서술자의 관점이 주제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술자의 관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게 여기 뭐지? 그 시에서는 서술자의 화자예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화자지.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전통적인 삼음고 율격이라고 한다면 이게 3번 끊어읽기가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3번으로 나눠 읽지도 않고 인간의 기본적 감정인 슬픔과 기쁨의 공통점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2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에 그 26번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사실 그냥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에는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메탄고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난이도가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왜 메탄고는 안 썼어? 주위 몇번 간다는 한 메탄고 시험 진짜 좀 심각하더라고요. 메탄고 시험이래, 수준이 좀 되게 내신 따기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만 오는 건 아닐 거겠죠? 그치?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을 건데 어쨌든 27번에 니은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일까? 그치, 되게 잘하는데 사랑은 슬픔보다 가치가 크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게 아니죠, 그쵸? 지금 기쁨을 느껴보지 않고서 슬픔의 힘을 알 수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여기서의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을 안 느껴봤다라고 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쵸? 4번에 슬픔은 타인에게 공감하는 힘이 있으므로 공평하다, 얘가 돼야겠죠. 슬픔의 공평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28번에 기억에 해줄 말은 무엇일까요? 몇 번일까?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하는데? 힘겨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삶이 가치 있다라는 게 안도현 씨의 대부분의 시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슬픔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29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오 맞아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슬픔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깨뜨리는 표현을 통해 역설적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 맞는 얘기고요. 겟다라는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는 거 맞고 시적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 왜냐면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라는 게 의지적 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엄마한테 말할 때도 그거 할게요라고 하고 나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렇죠? 4번에 아는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통해 너의 태도를 비판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 기쁨과 슬픔 같은 추상적 개념을 너와 나로 의인하여 표현함으로써 슬픔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낯설게 하기 기법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다 했죠. 답은 2번 사랑, 평등, 기일과 같은 시어의 일상적 의미를 강조한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가치 있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한 건 맞는데 사랑의 일상적 의미라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사랑, 베푸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걸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쵸? 너무 시끄러워. 뭐야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거기 화가 많이 나셨는데 수원고과 한번 풀어볼까요? 수원고 문제 4문제 있거든? 3문제구나. 이 3문제는 반드시 다 맞는 걸 목표로 하고 (32번) 틀려도 되겠다. 이거는 한번 설명드리는 걸 목표로 할게요.
다 했어? 30번에 몇 번? 2번이지. 사회적 약자에 무관심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에 너무 공감하고 있고 너를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기다림을 줄 필요도 없고 슬픔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함께 걸을 생각은 더더욱 안 했겠죠. 그러니까 4번에 사랑과 슬픔의 가치를 대등한 것으로 인식한다라기보다는 슬픔이라는 것에 기반된 사랑의 가치를 더욱더 좋아하기 때문에 슬픔을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거고 5번에 너에게 삶의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려는 의식 삶의 고통을 경험해주게 하려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공감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봐라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 자, 한방눈과 복눈의 의미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기억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 이미 틀렸고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존재 이거는 복눈의 긍정적인 기능이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니은에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한방눈의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은 틀렸고 상류층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가 한방눈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또 막 엄청 상류층은 아니지만 우리 한방눈 내리는 거 보면서 솔직히 아직은 눈이 좀 좋을 나이잖아. 눈 내리는 거 보면 뭔가 친구한테 눈싸움 한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눈 묻혀가지고 친구 옷에 막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 장난치면서 이렇게 한방눈 내리면 와 노숙자도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지, 그치? 그러니까 한방눈은 부정적이어야 하고 봄눈은 이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따뜻한 존재라고 생각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지. 왜? 보리밭을 차갑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리을에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사실 또 막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뒤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추위와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죠, 봄눈이.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돼야겠죠.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눈 오네 귀엽다 막 예쁘다 뭐 이런 것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는 복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됐죠? 그래서 답은 미음 5번이 된다. 자 32번에 보기에서 이 시의 특징만을 골라 바르게 제시한 것 일단 답은 몇 번 했니? 3번 했어요? 그럼 되게 잘한 건데 가, 라, 마 했으면 이거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제끼고 아는 것 중에 골랐구나. 그랬으면은 잘한 거야.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 거 맞고요. 5번에 마에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 맞죠. 기쁨과 슬픔이라는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서 그리고 특정 어미, 음복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뭐 맞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음고의 반복이 부분적으로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특정 어미랑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수험고는 선생님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각으로 이 음보를 보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 그리고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돼 있는데 감정을 이입하여는 언제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냐면 자, 이 감정이입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성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감정이입 이전에 객관적 상담물이라는 개념이 성립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 객관적 상담물이라는 게 뭐냐면 객관적은 자연물 혹은 인공물 합쳐서 대상. 이 대상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거. 객관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상관이라는 건 뭐랑 상관이 되냐면 얘가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막 혼자 학원 갔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커플을 봐요. 지나가는 커플 보고 있으면 솔직히 커플의 객관적 기능은 뭐야? 되게 웃으면서 즐겁게 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웃으면서 즐겁게 객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커플들을 봤는데 나의 정서가 어때져요? 좀 약간 외로움의 정서가 심화되지. 그럴 때 그 커플이 나의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조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막 외롭게 집에 가고 있는데 다른 옆에
지나가는 다른 학생을 만난 거야. 걔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럼 걔를 보면 나는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동질감이 들지. 그럼 걔도 나의 객관적 상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나의 비슷한 처지를 통해서 나의 정서가 심화되는. 그래서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기능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객관적 상담물이 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객관적 상담물 중에서 내가 감정을 이입하는 존재,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나는 지금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뭐랄까, 내가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강아지를 만난 거야. 근데 이 강아지를 보면서 저 강아지도 홀로 길 가는지 외롭게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은, 강아지가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 건 이 강아지의 객관적 기능이 아니에요? 객관적 기능이 맞지. 강아지는 원래 그냥 꿀꿀꿀꿀 걸어다니는 게 일이니까. 근데 이 강아지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건 강아지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죠. 됐죠? 그래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아이한테 보통 감정을 부여하면 그런 게 객관적 상담물 중에서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강아지는 혼자 객관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외로움이 심화되는 느낌을 받았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강아지의 어떤 행동에 감정을 부여하기까지 했으면 그게 감정이입이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게 감정이입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서리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게 대한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는 게 어떤 것들이죠? 서리적 표현은 일부러 질문의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랄까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인식을 보여주려면 설마 슬픔이 기쁨보다 안 좋겠냐, 이런 식으로 서리적으로 물어보면은 슬픔이 기쁨보다 좋다라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야? 설마 슬픔이 기쁨보다 안 좋겠냐? 라고 물어보는 건 슬픔이 좋다는 거야, 기쁨이 좋다는 거야? 슬픔이 좋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강조해서 드러내는 게 이런 형태의 질문이겠죠. 그런 거 나와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반은 틀린 거죠. 됐죠? 잘 하셨고, 원래 아는 것 중에 고르는 게 맞아. 아는 것 중에 모르면 모르는 것 중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지, 아는 게 있는데 모르는 것부터 들여다보는 학생들은 보통 내신에 좋은 점수 못 내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 38쪽 한번 보자. 38쪽이래. 그 52쪽에 38번 한번 보자. 거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거든.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된 구체적인 사물 및 자연물을 일컫는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 종류로는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일치되어 드러나는 감정이입,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상황이나 감정이 반대되는 대비, 객관적 상관물의 화자의 기억이나 감정을 환기하는 매개체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일단 기억을 먼저 보자. 거기에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거기에 그 밑줄이 쳐져 있죠, 기억에. 지금 내가 도시에 살고 있어. 나의 공간은 도시야. 근데 그 도시에는 옛날에 내가 그리워하던 것들은 찾아볼 길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러면 추억 속의 공간들이 다 사라진 거야. 성탄제는 성탄절이겠죠? 성탄절이 가깝다라는 거는 겨울인 건데, 겨울에 이 도시에는 옛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린다라는 건 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리죠. 이 눈이라는 것이 나에게 하는 역할이 뭐야? 옛날의 추억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쵸?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자의 기억이나 감정을 환기시키는 매개체로서 이 눈이 작동한다고 보면 될 거야. 그쵸? 그럼 그것과 똑같은 거를 1, 2, 3, 4, 5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좀 쉽다.
2번이지. 왜? 추억과 기억과 감정을 환기시키는 매개체로 작동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1번에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올려 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올려 다오. 서으로 가는 달같이. 거기에 밑줄 한번 줘볼래? 서쪽 하늘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서쪽으로 가는 달은 나와 뭐 되는 거야? 대비되는 거죠. 달은 서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 못 가니까 이게 약간 대비되는 거죠. 왜냐면 서쪽에 가면은 그 저기 뭐지? 저기가 있거든. 누구죠? 춘향이 남편 이름 뭐더라? 옥룡이. 근데 나는 못 가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럼 여기서 별과 연결된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야? 추억, 기억, 보고 싶은 것을 환기시켜주는 매개체. 이해되니? 답은 2번이 되겠지. 그럼 3번 볼까? 저 들에선 벌거넘은 벗은 나무들이 추워 울어도 서로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문 한 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은 맘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그럼 벌거벗은 나무들은 추워서 발발 떨면서 서로 뭉쳐서 기대서 숲을 만들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어땠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었다. 물론 이게 여기가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거든. 왜냐면 아이가 죽은 내용이에요. 이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몸은 편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심정은 어땠을까?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하고 나무는 대비죠, 대비. 그리고 4번에 섣발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았고 지아비 미치고 이게 남편이거든. 남편이 떠난 지가 10년이 됐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게 뭔 소리지? 딸이 무덤으로 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딸은 죽었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산꿩도 설게 울은 날이 있었다.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거기에 밑줄 쳐볼까? 꿩이 우는 건 객관적인 거죠. 꿩은 원래 울어요. 새는. 근데 꿩이 설게 운다라고 했으면 설게 울은에 밑줄 치시고요. 꿩이 우는 게 서럽게 느껴진 건 왜 그런 걸까? 내가 서럽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한 거지? 이입시킨 거야. 꿩에게. 꿩은 서럽게 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꿩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꿩이 서럽게 울었다라는 건 우리가 그걸 뭘로 받아들였으니까? 감정이입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거야. 됐죠? 4번은 틀렸고요. 아니 이 매개체가 아니고요. 5번에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맴서 쉬리라 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잎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 던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사실 조금 헷갈릴만 한데요. 구름아 이 밤을 도대체 어디서 쉬려고 그러냐. 성긴 빗방울이 팥주잎을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쯤에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이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라는 부분이 약간 매개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의 정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딱히 없어요. 그냥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그래서 얘를 매개체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 5번이랑 2번은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일정한 추억을 떠올리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산이 좋다. 왜? 뭐 구름이 그렇게 하란다. 너 도대체 어디 가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아무 날 대잔치에 가깝거든요. 5번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느낌이 딱히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됐지? 자, 그래서 몇 번을 한번 물어볼까? 자, 거기에 51번 한번 풀어보자. 51번.
태클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약자에게 공감해주고 사랑을 품어주고 하나 더 있어. 의지적 태도라고 했죠, 그렇죠?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겠다,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지가 좀 드러난다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제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공감하는 거나 약자에게 뭐 함께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의지적 태도 쪽에 좀 더 가까운 시가 답으로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호화에 이지러진 도른 씨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좀 뭔 소린지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낙엽이라는 건 뭔가 폴란드의 정부의 집회와 같구나. 호화에 이지러진이라는 건 뭔가 공격을 통해서 다 황폐화된 도른 씨의 가을 하늘 같구나. 이 낙엽이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떤 폴란드의 그런 무너진 광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슬픔 같은 걸 함께하고 싶은 건지 뭐 그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이게 초원의식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초원의식이라는 건 어떤 제사의 하나거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대하여서 부르면서 좀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이나 삼어 줄 걸 슬픈 사연에 울고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이라는 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픔이 극대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계속해서 극대화시켜 주는 게 신이나 삼어 줄 걸이라는 게 슬픈 사연이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라는 게 이 슬픈 사연의 몇 줄 한번 쳐볼까? 이 슬픈 사연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한 올 한 올 따서 육날 메투리라는 건 신발이거든요. 집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슬픈 사연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고,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을 엮어 드릴 걸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그냥 슬픔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극복하려는 태도나 어떤 공감하려는 태도나 그런 모습은 딱히 나오진 않아요. 4번에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 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 이게 조금 친구의 이야기 듣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내용에 가까운데, 이게 약자에 대한 공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친구 얘기 듣고서 슬퍼하는, 슬픈 사랑 얘기에 슬퍼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5번에 이육사의 광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약자에 대한 공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의지적 태도거든. 근데 이 의지적 태도를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교과서의 의도에는 좀 벗어나 있어. 이게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건 맞거든. 혹시나 이런 함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만 두시면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약자에게 공감하는 태도.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이게 옳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플러스 의지적 태도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 문제는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51번은. 자, 그래서 55번에 A에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법이 아닌 것은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설적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저기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주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역설적 표현으로 보통 보는데, 여기서 역설적 표현이 쓰인 것을 골라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는 걸 흘리우리다. 이거 역설이니 반어니? 반어죠. 왜지? 상황에는 문제가 없어. 상대방이 떠날 때 내가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다. 이게 문제죠. 진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냐, 아니면 너무 슬픈데 이거를 반어적으로 표현할 거냐. 그래서 반어가 오히려 맞다라는 거고, 이번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뭐지? 역설이죠. 답은 2번이에요. 3번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야 되는 거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부르냐면 점층법이라고 불러요. 점층법. 한라에서 백두까지 밑줄 치시고 대유법이라고 적어주세요.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저 북한 쪽에서부터
우리나라 끝에 있는 제주도까지죠. 그러니까 이 한라와 백두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끝에서 끝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5번에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과 같이 일더니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밀려온다. 이거는 대조죠, 대조. 봄과 가을을 대조시키는 거니까. 자, 그럼 56번 몇 번일까요? 할머니나 동서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뭐지? 아주 따뜻한 공감에 대한 정서죠, 그쵸? 그럼 1번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이거 뭐 드러나지? 강렬한 의지예요, 강렬한 의지. 나무야, 너 계속 자라서 차라리 봄에도 꽃 피지 말고 계속 자라라.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상광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 울것만. 이건 내가 좋아하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자연물은 그대로지만 내가 알던 고향이 아니다 라는 낯설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자, 3번에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물들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이거는 뭐랄까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거든. 바위는 어떤 존재? 애련에 물들지 않고. 애련은 뭐야? 그 아련한 그 마음 있지, 그치? 사랑과 뭐 비련과 그런 것들. 희로는 뭐야? 기쁨과 슬픔이죠, 그쵸? 그런 거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단단하게 살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 새도 개어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씻고 사는 마을 감았던 구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이거는 뭐예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쵸? 5번에 섣발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상광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얘가 답인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누구지? 남편은 집 나간 지 10년 지났고 딸은 돌무덤으로 가서 죽었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으니 너무 슬펐던 거지. 그래서 상공도 슬게 울은 어떤 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술을 해주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달해주면서 슬프다라고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슬프게 쳐다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렵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뭔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가깝거든. 그래서 이거 골라내기는 쉽지가 않다.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까? 풀만한 애들 중에 자, 82번 한번 보자. 82번 66쪽에 아니 이거 못하겠다. 가가 너무 80번 한번 보세요. 가는 그냥 그거야. 슬픔이 기쁨의 기.
이거 80번 문제가 조금 살짝 이상하다, 그쵸?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인데요. B에서는 이웃의 냉대로 고통받는 약자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고 너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뒷문장은 맞거든? 앞문장이 문제인데요. 약자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 맞죠? 얼어 죽은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거 맞는데 냉대로 고통받는이 아닌가 봐. 일부러 막 엄청 차갑게 냉대를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따뜻하게 대해준 건 아니라서 냉대가 완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 이건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3번이 답인데 3번도 조금 애매하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거 그 프린트 조금 보도록 할게요. 광야랑 돌다리. 돌다리를 근데 다음 주에 소설할 때 같이 보는 게 나은지 좀 고민이긴 한데 다음 주에 소설할 때 같이 보는 게 낫긴 한 것 같거든. 그래서 광야 보고 나서 이 문제는 좀 더 풀어보고 이거 오늘 교과서 내용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